로맨스 그레이의 배신, 27억 털린 80대 농장주. 여러분 혹시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을 미끼로 접근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던 80대 초반의 김상훈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농장을 일궈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농사로 넓은 땅을 마련했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주택을 지으며 차근차근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워 모두 독립시켰고 손주들도 예쁘게 자라주었죠.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 김 씨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걱정된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보호사를 한 분 모시는 게 어떨까요? 자녀들의 권유에 김 씨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아직 정정한데 무슨 요양보호사야? 난 괜찮아. 하지만 자녀들의 설득 끝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한 요양보호사가 김 씨의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이영숙 씨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앞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릴 이영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숙 씨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말씨도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마사지 전문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마사지를 정말 잘해요. 몸이 얼마나 편해지시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날부터 영숙 씨는 매일 김 씨를 방문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겨드리고 그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어깨 많이 뭉치셨네요. 여기 좀 풀어드릴게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영숙 씨가 농장에 온 지 불과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씨의 손자가 할아버지 농장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할아버지와 영숙 씨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영숙 씨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자의 목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 그래, 왔구나. 손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즉시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해요. 할아버지랑 그 요양보호사가. 자녀들이 급히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아버지, 영숙 씨와 무슨 사이세요? 김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귀기로 했어.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도 외로웠어. 영숙 씨가 날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이제 우리 연인 사이야. 자녀들은 경악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연인 관계라니. 게다가 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버지, 너무 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영숙 씨에 대해 아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지만 김 씨는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늙은이 취급하지만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영숙 씨는 날 이해해줘. 자녀들은 영숙 씨를 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영숙 씨가 가면 나도 따라갈 거야. 너희들이 날 가두려고 하는구나. 결국 자녀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가 아예 김 씨의 농장에 입주한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영숙 씨를 너무 모르시잖아요. 영숙 씨는 이제 내 반려자야. 여기서 함께 살기로 했어.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더욱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세요, 아버지? 이 농장을 영숙 씨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어. 뭐라고요? 자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농장을 불과 몇 주 알고 지낸 요양보호사에게 공짜로 빌려준다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은 상태였습니다. 영숙 씨가 작성한 계약서였죠. 임대료는 0원, 계약 기간은 무려 10년. 영숙 씨가 이 농장을 잘 운영할 거야.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은 법적 대응을 고민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당장 무효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정면으로 대립하면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하지만 상황은 자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나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농장에 들어온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박정호 씨였습니다. 어르신, 제 지인분이세요. 박정호 목사님이세요. 건강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정호 씨는 자신을 종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적 치유와 건강 상담을 해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다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요? 신의 힘으로 치유해드리죠. 기도와 특별한 건강요법을 병행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김 씨는 치매가 진행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가 어렵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정호 씨도 농장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와 정호 씨는 완전한 한 팀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김 씨에게 매일 기도를 해주고 이상한 건강 제품들을 권했습니다. 이 영양제는 특별한 거예요. 일반 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죠. 제가 특별히 구해드린 겁니다. 얼마죠? 어르신께 특별히 1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영숙 씨는 슬그머니 김 씨의 금융 생활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통장이랑 카드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함께 사는데 제가 필요한 것들 알아서 사다 드릴게요. 그래 주겠소? 고맙구려. 김 씨는 자신의 통장, 현금 카드, 도장까지 모두 영숙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 씨의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시장 보는 비용, 농장 운영비, 공과금. 영숙 씨는 매번 이만큼 썼어요 라고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계좌에는 현금으로 약 7억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게다가 농장 임대 수익으로 매달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 돈을 계획적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농장 시설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 얼마나? 일단 500만 원만 주세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께서 특별 치유 프로그램을 추천하셨어요. 비용이 좀 드는데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요? 1,000만 원이요.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기쁜 표정으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냈어요. 투자?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건데요. 건강식품 다단계 회사인데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이 나와요. 돈을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게 안전한 건가? 물론이죠. 목사님이 직접 확인하신 곳이에요. 신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김 씨는 영숙 씨와 정호 씨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옳아 보였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되지? 일단 5천만 원 정도 시작해 볼까요? 김 씨는 동의했고 영숙 씨는 김 씨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빼내 어딘가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 어르신, 보세요. 벌써 수익이 났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김 씨는 신이 났습니다. 투자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더 투자해 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많이 투자할수록 배당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게 투자금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김 씨의 계좌에 있던 현금 7억 원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바닥나자 영숙 씨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르신, 투자를 더 늘리면 수익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 땅이 있잖아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 씨는 능숙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오히려 돈이 더 불어날 거예요. 박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신께서 축복하시는 사업이라고요. 결국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는 먼저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농장 일부와 주택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월 3%, 무려 1,500만 원씩 내야 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자는 제가 투자 수익으로 갚을게요. 처음 몇 달은 정말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김 씨의 임대 수익으로 갚은 것이었죠. 5억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영숙 씨는 더 큰 대출을 계획했습니다. 어르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훨씬 낮아요. 큰 땅을 담보로 내면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은행에서 빌리는 거면 안전하겠지? 물론이죠. 영숙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다녔습니다. 농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8억 원, 두 번째 금융기관에서 7억 원, 세 번째에서 7억 원. 총 22억 원의 대출이 성사되었습니다. 80대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숙 씨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김 씨의 건강 상태를 숨기고 농장의 수익성을 과장하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담보 가치만 보고 대출을 승인했죠. 22억 원이 김 씨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대박이에요. 이제 이 돈으로 큰 투자를 하면 매달 억대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김 씨는 흥분했습니다. 영숙 씨의 말이 모두 사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22억 원은 김 씨의 계좌에 하루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즉시 돈을 빼냈습니다. 일부는 다단계 업체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정호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는 영숙 씨 자신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투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 500만 원. 어르신 보세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투자가 성공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배당금을 주어 신뢰를 얻고 피해자가 안심하면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 결국 모든 돈을 챙겨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배당금이 끊겼습니다. 어르신, 회사 측에서 연락이 안 와요. 일시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확인 좀 해보게.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자를 3개월째 안 갚고 있어요. 당장 내놓으시죠. 뭐라고? 영숙 씨가 갚는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어르신 명의로 빌린 돈 아니에요? 당장 4,500만 원 내놓으세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영숙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당신이 갚는다고 했잖소. 어르신 죄송해요. 지금 제 형편도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영숙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챙겨주고 청소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영숙 씨, 병원 좀 데려다 주시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르신, 저도 바빠요. 나중에요. 김 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치매도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질환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심하게 아파서 119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병원비가 얼만데요? 그냥 쉬면 나아요. 영숙 씨는 김 씨가 병원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혹시 의료진이 김 씨의 상태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챌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유일하게 영숙 씨가 김 씨를 데리고 간 곳은 대부업체였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죠.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하세요. 이게 뭔가? 그냥 서류예요. 빨리요. 김 씨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영숙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자녀들은 즉시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청소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김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날 버렸어. 돈이 다 사라졌어.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와. 대출 갚으라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순간 자녀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7억 원이 있던 계좌는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대출 내역이었습니다. 사채 5억 원, 은행 대출 22억 원, 총 27억 원의 빚. 아버지, 이 돈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영숙 씨가 투자한다고 배당금 받는다고 나도 잘 모르겠어. 자녀들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돈은 대부분 영숙 씨와 정호 씨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단계 업체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출처불명의 계좌들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예요. 자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와 종교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27억 원을 편취당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피해 규모와 수법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로맨스 스캠, 다단계 사기, 종교 사기가 복합된 조직적 범죄네요. 경찰은 먼저 영숙 씨와 정호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영숙 씨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농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원래 살던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도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추적 가능합니다. 경찰은 영숙 씨와 정호 씨의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흩어져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숙 씨와 정호 씨가 관리하는 계좌들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네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영숙 씨는 10년 전에도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죠. 박정호 씨 역시 사이비 종교 활동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투자했다고 주장한 다단계 업체도 조사했습니다. 이 업체에 실체가 거의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다단계 업체는 두 사람이 만든 유령 회사였습니다. 실제 제품도 없고 사업 실체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받기 위한 통로였을 뿐이죠. 경찰은 영숙 씨와 정호 씨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이영숙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가족들도 두 사람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분석.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단서를 잡았습니다. 영숙 씨가 경기도 외곽의 한 모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출동합니다.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 특수팀이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경찰은 모텔 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황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가 도망치려 한 것이죠. 나가지 마세요.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숙 씨는 창문으로 도망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상훈 씨를 상대로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숙 씨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저랑 상관없어요. 영숙 씨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박정호 씨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실로 압송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치매 초기 환자였습니다. 당신들이 그걸 악용한 거죠?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피해자의 돈 7억 원과 대출금 22억 원이 당신 계좌로 들어갔습니까? 그건 투자금이에요. 수익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투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인데요. 이게 투자입니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대출 서류, 증인 진술 모든 것이 영숙 씨와 정호 씨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사기, 횡령,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선 영숙 씨와 정호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김어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투자도 어르신을 위해서였고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지 불과 2주 만에 연인 관계를 맺었고 3개월 만에 2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80대 노인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7억 원을 모두 빼돌렸고 피해자 명의로 27억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실체 없는 유령 회사에 돈을 보냈고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이는 노인을 상대로 한 악질적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영숙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악용하여 노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자행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호는 종교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치매 초기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 비인간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영숙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박정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있던 김 씨의 자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신속하게 이영숙과 박정호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영숙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계좌 총 12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법원을 통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고 피해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은 다행히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아가며 지켜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매는 진행되었지만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종교를 이용한 사기, 다단계 투자 사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달콤한 말에 속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